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남북의 권영철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다 해서 많은 그 힘드신 시간들을 보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얼티비 시청자 여러분 가정마다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포클로저니 파워오브 세일이니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질문도 대부분이 이런 것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개인 마이클 박 씨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그 매스컴에서 보면은 뭐 포클로저니 파워오브 세일이니 하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들으시는데, 오늘 그 질문들이 여기 된 게 많은데 그 질문을 일일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한데 묶어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보통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뭐 미국에서는 포클로저, 또 카나다에서는 뭐 파워 오브 세일 그런데, 사실 그 포클로저와 파워 오브 세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못 그걸 해서 이제 포클로저, 파워 오브 세일이 이제 같은 걸로 해서 미국은 거기서 쓰고 여기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포클로저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judicial sale이고 하나는 파워 오브 세일. 그래서 사실은 포클로저 밑에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워 오브 세일인데, 보통 우리가 그러면 judicial sale을 foreclosure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편의상 foreclosure와 power of sale을 두 가지로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이 이슈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은행에 넘어간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과 그 의미.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한국 같으면 보통 은행에서 뭐 경매 처분됐다, 뭐 차압됐다, 그렇죠. 이런 부동산을 잘 사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서 나중에 큰 이익을 보고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기 때문에 이 이슈가 나온 건데, 그렇죠.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주변에 그런 걸 찾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본인이 지금 비즈니스나 뭐 직업상 여러 가지 문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이 살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할 수 없이 은행에 넘겨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양측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저희가 이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또 그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우리가 judicial sale, 즉 foreclosure하고 power of sale의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foreclosure는 법원으로부터 그거를 팔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몰기지를 내지 못하시는 원주인은, 그 프로퍼티에 대한 원주인은 다시 리딤할 수 있는 찬스가 없습니다. 그렇죠. 리딤한다는 거를 다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얻을 때는 자동차를 살 때 융자와 집을 살 때 융자, 모기지가 법적 권리가 완전히 구분이 되는데 좀 혼동이,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집을 내가 살 때 단 얼마라도 모기지가 있다면 사실은 내 이름이 내가 소유권자로 타이틀에 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주인은 돈을 빌려준, 그렇죠. 채권자, 은행 측이 되기 때문에 리딤,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집에 대한 100% 소유권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클로저하고 파워 오브 세일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포클로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딤을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예. 법원에서 그걸 처분해도 좋다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사실 은행이나 몰기지를 갖고 있는 그런 은행이나 기타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분들이 무슨 타협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그냥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포클로저가 이미 시작이 되면은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집은 나의 소유하고, 그렇죠. 나하고는 관계없이 떠나간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파워 오브 세일은 뭐냐 하면은, 파워 오브 세일은
사실은 이것이 그 온태리오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예. 온태리오의 그 랜더들, 즉 은행이라든지 기타 그 돈을 갖고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포클로저 같은 거는 은행의 법원의 그 판결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투자를 했던 것에 그 자금을 환수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빨리 어떤 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사실은 그 연구 개발한 것이 이제 이 파워 오브 세일입니다. 그러면 파워 오브 세일은 우리가 몰기지를 얻을 적에 이미 몰기지 다큐멘트에 그 파워 오브 세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온태리오주의 주법에도 그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기지 액트 안에. 그렇지, 예. 몰기지 액트 안에. 그렇기 때문에 파워 오브 세일이 조금 손쉽고 그다음에 그 진행 과정도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온태리오주에서는 이제 이거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전체로 볼 적에 이 파워 오브 세일을 주로 쓰는 주가 온태리오주를 포함해서 뉴펀들랜드, 뉴브룬스윅, PEI. 그다음에 PEI 이렇게 네 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는 이제 포클로저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그 파워 오브 세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그 이제 좀 궁금해서 요것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보통 그 모기지가 연체가 돼서 그 갚지 못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보통 그 연체가 된 15일 후에 그 파워 오브 세일을 하겠다고 은행에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내가 모기지를 한번 안 냈다든지 해서 파워 오브 세일로 곧바로 들어와서 은행이 내 집을 뺏어서 팔겠다 하는 그런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실제적으로는 2달에서 3달 정도 그 연체가 될 과정까지는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게 상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워 오브 세일로 들어갈 때까지 그거를 그냥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가 지불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내가 어떤 그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잠정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은행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기지를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 텀 같은 조건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그 파워 오브 세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를 한번 노력을 하시는 게 그렇죠. 또 이 파워 오브 세일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몰기지가 연체되면서부터 보통 2-3달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이나 그 채권자 측에서 볼 적에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다고 생각할 적에 네. 15일 후에 이제 노티스를 줍니다. 그래서 결정한 다음에 네. 그 15일 후에 노티스를 준 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 이제 파워 오브 세일로 이제 들어가게 과정이 됩니다. 시작되는 과정이 것인데 시작되는 겁니다. 노티스를 받고 나서부터 그 35일 동안에 그 밀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죠. 시간을 주는 그 거죠. 35일 그렇죠. 동안에는 은행이 어떤 그 액션을 취할 수 없게 되는데 그 노티스를 줄 때 그 이제 중요한 4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렇죠. 첫째는 그 모기지가 언제 설정돼 그렇죠. 있는지 하고 그 모기지 액수 그리고 그다음에 그 몰기지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누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명시가 당연히 있어야 그렇죠. 되겠고, 예, 예.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채무 조건이 계속 불이행이 되고 갚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파워 오브 그 물건을 이제 내놔서 집을 팔겠다 하는 그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명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채권자들이 어떤 그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금 파워 오브 세일로 내겠다. 그렇지 않으면 포클로저로 해야겠다. 즉 주디셜 세일로 해야겠다. 그러면 물론 주디셜 세일은 법원에 이제 그런 신청을 해서 그 허가를 받아야겠지만 이제 보통 우리가 온태리오에서 주로 이제 파워 오브 세일을 쓰기 때문에 이제 파워 오브 세일을 이제 좀 그 중점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 오브 세일로 들어갈 적에 그 세일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겠습니다. 한 뭐 4가지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즉 우리 그 동포들 이제 한국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쓰는 뭐 은행 경매다. 예, 입찰. 이것이 이제 옥션이 이제 예.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세일을 또 할 수도 있고 개인 간의 거래. 이제 예.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찰. 텐더, 예, 입찰이죠. 입찰을 통해서 이제 그걸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온태리오 주에서는 대개 MLS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이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전체 그 파워셀 중에 90에서 한 99% 정도가 네. 온태리오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네. 파워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파워셀 뭐 해서 이렇게 쭉 리스트를 작성해서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물건들이 이제 은행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들 통해서 대부분의 그 이렇게 파워 오브 세일로 나온 물건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파워 오브 세일의 90에서 95% 이상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뭐 토론토 MLS.net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중개인을 통하면 충분히 그런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은행에서 나온 그 파워 오브 세일 하나를 이제 그 딜을 리스팅 에이전트로서 했습니다. 근데 그 사시는 분들 되게 그 생각이 이거는 뭐 참 거저 주는 once in a lifetime에 한번 좋은 할 수 있는 기회. 예.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얘기했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그 구매자들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또 위치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팔렸습니다. 파워 오브 세일 통해서요. 파워 세일 통해서 이제 팔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동산 파워 오브 세일로 팔린 그 금액은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순서대로 그거를 돈을 갚아야 되는지 아마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정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1차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돈을 챙기는 것이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부동산을 이제 처분할 때 당연히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제1 우선적으로 지불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모기지 이자분, 그 이자 부분을 그 모기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원금 부분을 지불해야 되고, 근데 네 번째가 그 원래 집을 그 뺏긴 사람, 그 은행 말고, 제1 채권자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로 있는 세컨드나 서드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사람들 순서대로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혹시 그 주택이나 콘도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세를 넣고 있던, 그러니까 거기 세입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보통 임대 계약을 했을 때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거기에 그렇죠. 걸어놓은 돈 있잖아요. 그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린 걸 다 지불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 이제 원래 집을 부동산을 빼앗긴 분한테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게. 우리 많은 분들이 콘도나 집을 처음에 이민 오셔가지고 렌트 리스 계약을 할 때 뭐 신용 같은 것도 없고 캐나다에서 인컴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우리들이 온타리오 테넌시 프로텍션 액트,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법에는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와 임대주사의 합의하에 뭐 3달치면 3달치, 6달치면 6달치의 디파짓을 미리 지불하고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런 경우에 혹시 집주인이 모기지를 못 내서 은행에 차압이 들어가고 은행에 이제 파워 오브 세일로 넘어갈 경우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다른 그렇죠. 사람들 다 집으로 가서 자기가 6달치, 4달치 디파짓 한 거를 잘못하면 못 받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렌트를 들어갈 적에 집주인은 렌트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뭐 크레딧이니 뭐니 다 체크를 하지만은 거꾸로는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서 예. 과연 내 집주인이 이런 재정적인 면에서 튼튼한 사람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예. 나를 위해서도 좋은 예.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팔았을 적에 돈이 남으면은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지불을 하고, 이 5가지 위에 그런 순차적으로 갚은 다음에 남았을 적에는 부동산 소유자한테 이제
그 액수가 돌아가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모자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모자랄 그죠? 경우에 이게 그 현 시가보다 뭐 싸게 팔았거나 어쨌든 간에 대부분 모자라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예. 이제 이 몰기지 자체 그 액수를 갚지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파워 오브 세일하고 포클로즈일 때 이제 다른 겁니다. 포클로즈는 이미 그 법원에서 그거를 팔아도 좋다는 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남든 또 모자라든 그거는 그 채권자의 그 사항이지 그 채무자의 그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파워 오브 세일의 경우에는 돈이 몰기지도 모자란다 이게. 그럴 경우에는 이 은행이 혹은 그 채권자가 어느 채권자가 됐든 채무자를 쫓아서 그걸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사실 쪽에 파워 오브 세일에서는 우리가 좋은 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이러한 그 사항 때문에 그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보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파워 오브 세일을 사는 그 입장에서 볼 적에 좀 일반적인 노멀한 그런 그 세일스 트랜잭션이 아니고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위험 부담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 주의 사항도 있어야 되고 또 불합리한 뭐 불리한 점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하나씩 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대부분의 그 파워 오브 세일로 나오는 그 부동산들은 이제 은행들이 그 채권자의 입장으로서 중개인을 그 하고의 이제 리스팅 계약을 맺는데 그 중간에는 항상 대부분 그 파워 오브 세일을 전문으로 다루는 그 변호사나 변호사들이 기어서 모여서 일하는 그 법인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 수많은 파워 오브 세일의 그 진행 과정을 동시에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그 은행이나 그 변호사 측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중개인으로부터 현재의 그 정확한 시세, 그것도 어떤 객관적인 자료의 바탕이 되는 시세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개인한테 그냥 그 어떤 그 공식에 맞춰서 흔히 우리가 리스팅 가격을 정할 때 정하는 그 방식이 컴패리티브 마켓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주변에 비슷한 집들이 시세를 뽑아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왔다고 보고를 이렇게 리포트를 만드는데 그런 방식을 꼭 원하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번에 한 것이 예.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매주 그 진행 과정을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2주 후, 2주, 3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그렇죠. 몇 예. 명이 와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그렇죠. 반응은 어떻고 그렇죠. 충분하게 객관적인 나중에 집을 팠을 때 합리적으로 그때에 맞는 시세, 그 상황에 맞는 집값을 받고 팔았다는 것을 꼭 남기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들은 그것이 부족해서 채권자가 요구를 했을 적에 왜 내 집을 이렇게 시세보다 싸게 팔았냐 하고 그 채권자를 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예. 실례를 하나 들으면은 제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그 집값이 잘 해야 28만 불, 8만 5천 불 정도 되는 집인데 은행에서 리스팅 제가 아무리 28만 5천이라는 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저희한테 지시한 거는 29만 9천에 리스팅을 해라.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지금 그런 이유를 모르고 29만 9천으로 리스팅하니까 당연히 안 팔리겠죠.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업데이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내리면서 오퍼가 27만 5천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딜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밀고 땡기게 하는 과정을 꼭 남기는 걸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뒤집어 얘기하면은 굉장히 파워 오브 세일은 상당히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 옛날 과거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리스팅이 그냥 종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식으로 돌려가지고 했고 그럴 경우에는 객관적인 시세 평가가 좀 어려웠던 경우에는
그 파워 오브 세일에 관련된 중개인 몇 명과 사는 사람 몇 명이 후보자가 해서 두세 명이 이렇게 해서 적당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세보다도 훨씬 싸게 팔고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갔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예, 있었죠. 지금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팔릴 뿐만 아니라 시세에 맞는 가격.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사는 경우를 봤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선입감이 파워 오브 세일은 싸게 산다. 그렇죠. 사실은 싸게 사는 것도 아니면서 싸게 사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가지 단면이고 두 번째로 이제 파워 오브 세일 물건을 사시는 분들의 이제 위험 부담이랄까. 그거는 그 오퍼의 일반 오퍼와는 달리 그 변호사들이 따로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 오퍼와 한 부분으로 그렇죠. 첨부를 합니다. 스케줄을 첨부하는데 A라고 그러죠. 예. 거기에 있는 수많은 조항들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집 파는 사람, 은행 측은 이 집의 상태나 그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짓지 않는다. 가장 흔하게 들어가는 말이 영어로 as is, where is. 당신이 봤을 때 그거의 상태만 본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계약했을 때는 집이 멀쩡했는데 클로징할 때 가보니까 또 상태가 그렇죠.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이죠. 사실 은행이라는 거는 돈을 꿔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음으로써 돈을 버는 그런 그 기관이지. 이것이 그런 어떤 집을 관리하고 어떤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집을 팔아놓고도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집값에 포함된 가전제품이라든지 그 집안에 무슨 어떤 그 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뭐 수영장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 거기에 그 값에 포함된 모든 물건들에 대해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또 어떤 그 상태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책임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이 이사를 해서 들어가는데 뭐 여기저기 막 고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파워 오브 세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체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 어떤 그 조건에 하여서 샀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있을 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담감도 좀 있죠. 네. 예, 예. 근데 물론 그 아마 파워 오브 세일로 나온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오퍼를 넣을 때 조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리셀 홈을 할 때 조건을 홈 인스펙션, 빌딩 인스펙션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없는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조건을 걸고 들어가서 가계약을 하는데 파워 오브 세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홈 인스펙터를 데리고 와서 다 하자가 없는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을 확정되고 난 후부터도 그 다음에 워런티가 없는 거. 그렇죠. 중요한 거는 또 하나 혹시 그 집에 어떤 체납된 유틸리티, 전기비라든지 뭐 아니면 물값이라든지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게 밀려 있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100% 이게 다 완납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물론 은행은 실질적으로는 파워 오브 세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다 완납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첫 번째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항상 채권자가 은행이라는 법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개인 그 프라이빗 랜더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은 서류상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GST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집을 보통 프린시팔 레지던스를 쓸 때,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해당될 때는 GST에 대해서는 서로 주고받고 안 하고 하지만 GST가 포함이 있는 거죠. 면제가 된 거니까. 그렇지만 파워 오브 세일의 오퍼를 보면은 GST를 별도로 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별도로 내지 않고 변호사끼리 일정의 서류에 사인해가지고 안 내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반 거래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 파워 오브 세일에서는 정상적으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 중요하다고 아마 보겠습니다. 그 조항이 들어간 건 은행이나 몰기지 측에서 즉 채권자 측에서 만약에 백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조항을 넣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 오브 세일을 당하는 그 주택의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해서 제가 이제 돈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몰기지를 갚아갈 능력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은 파워 오브 세일로 나와서 은행에서 팔려고 내놨고. 네. 그러면 팔려고 내놓은 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이분이 그걸 갚게 되면 다시
그 소유권이 자기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오파를 받았다 이겁니다. 오파를 받고 오파상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갚을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그 파워 오브 세일은 원래는 암만 그렇게 거래가 되더라도 그 클로징 할 때까지 혹시 그 사람이 이제 집백에서 돈이 생기면 갚으면 집을 되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파워 오브 세일로 나온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내가 3달 후에 이사갈 준비를 다 했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그 원매자가 아니 그 원소유주가 그 밀린 돈을 갚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계약한 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그런 식으로 돼 있지가 않고 이미 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클로징 전에 혹시 돈을 갚더라도 다시 그 거래를 그 계약을 무효할 수 없도록 그런 조항이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파워 오브 세일의 스케줄과 그 상태에 따라서 그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파워 오브 세일이라는 그 정상적인 우리가 거래가 아닌 이런 파워 오브 세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워 오브 세일을 많이 해본 그 변호사들하고 사전에 또 오파를 작성을 할 적에 또 오파가 진행되는 과정에 또 집을 클로징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시는 것이 나중에 자신들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불합리한 그런 저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좀 어두운 얘기는 조금 좀 뒤로 하고 이제 그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이제 질문을 저희들이 좀 몇 가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경제가 불황이 되면서 갖고 있었던 그 자산들이 이제 반으로 줄었네, 30%가 줄었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은퇴하신 분들의 이제 그 은퇴 자금도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몇 분께서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읽고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제 소득은 정부에서 나오는 펜션 그리고 큰 액수는 하지만 갖고 있는 뮤추얼 펀드에서 고정적으로 매달 일정액을 꺼내 쓰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주식 시장의 폭락으로 요즘은 생활비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TV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몰기지를 생각 중입니다. 몰기지가 없는 저희 집을 담보로 해서 얼마 전 막내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쓰기 위해 약 5만 불을 신용대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몰기지는 없는데 영몰기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영몰기지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그 리버스 몰기지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그러는데 그러면 영몰기지가 뭔가서부터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얘기를 좀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모기지의 반대인데 이게 사실은 몇십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그렇게 많이 호응을 받지 못했고 현재 캐나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회사 정도에서 이걸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점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그동안 참 이사를 가지 않고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살았던 정들었던 집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집을 담보로 해서 집에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내가 돈을 이렇게 목돈을 꺼내가지고 그 영모기지 성전을 광고를 할 때 보면은 목돈을 꺼내가지고 당신의 드림 베케이션을 가라. 꿈에 그렸던 한번 그걸 즐겨라. 뭐 아니면 큰 뭐 집에 레노베이션 수리를 해라.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으면서도 그 자산이 남아있는 한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때 가서 집을 판 다음에 그 영모기지를 원금하고 이자에서 갚고 나머지 부분을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면 되는 것인데 보통 자격은 60세 이상 되는 시니어, 미국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62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집을 팔지도 않고 목돈을 꺼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받아 쓰는 돈은 내가 어떤 정부에서 받는 올드 에이지 시큐리티나 뭐 개런티드 인컴 서플리먼트 같은 데에 그
그 받음으로써 그게 뭐 액수 수령액이 줄어든다거나 그 관계가 없고 또 받는 액수에 대해서 내가 인컴택스 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런 좋은 장점만 있는데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상품이 팔리죠. 그렇죠. 상품이 팔리질 않고 지금 10여 년이 이렇게 흐르면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인기가 있고 그런 거면은 뭐 매일 듣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 역몰기지에 대한 거는 가끔 그 전문가들한테서 듣는 얘기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쓰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혜롭게 잘 쓰면은 우리가 노후를 좀 편하게 또 안락하게 이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단점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단점은 일단 그 돈을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비교 상품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라인 오브 크레딧, LOC로 이렇게 비교되는데 그 라인 오브 크레딧과 비교했을 때 훨씬 이자율이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모기지를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수수료나 그 피가 상당히 생각보다 높다는 거. 그래서 영모기지를 얻으실 때는 그 피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 영모기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모기지를 얻으시는 가장 그 좋은 후보자는 내가 이 집에서는 절대로 그 이사 가고 싶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살면서 돈을 꺼내 쓰다가 나중에 가서 뭐그 얼마 돈이 남든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획이 바뀌어서 집을 돌아가실 때까지 소유할 수가 없어서 큰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집을 팔 경우가 생길 때는 십몇 년, 몇십 년이 들어간 다음에 보면은 생각보다도 훨씬 많은 이자가 거기에 붙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그 돈을 내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 또 장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돈을 꺼내 썼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상상으로 오래 살다가 집값이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갖다 쓴 돈이 집값 값어치보다도 높아졌을 때도 그 차익에 대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장점이 있다면은 이 장점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막 끌어 쓸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영모기지 상품을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뭐 그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실수를 해서 이렇게 손해나는 장사는 안 하리라고 그렇겠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모기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다른 얼터네티브, 다른 그 집을 판다든지 집을 줄여가신다든지 아니면 라인 오브 크레딧을 얻으셔가지고 하는 방법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본인들한테 좋을지, 또 혹시 뭐 자식들하고 유산에 대해서 유산 상속에 대해서 또 상의를 하셔야 될 필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지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다른 어떤 대출 상품보다는 이자율도 비싸고 비용도 좀 비싼 그런 점을 잊지 마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은 참 듣기도 좋고 네. 참 믿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 좋은 상품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너무 믿기에 너무 좋은 것들은 또 그 반면에 또 어떠한 그 불합리한 또 불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엔 좀 그래서 공평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위기는 기회이다는 예. 말씀이죠. 특히 요즘 미국을 포함한 중남미 그리고 그 외에도 카나다 여러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자 기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시기가 어렵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그런 평상시 정상적인 그 경제 상태나 이런 데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과 그런 광고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십니다.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그 상품이 과연 나중에 가서 그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경험을 해보면은 부동산은 일단 첫째, 모든 내가 투자 상품의 기본 원리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부동산 상품을 보면 전혀 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공식과 계산으로서 수익률을 보장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뭐 내가 관리는 안 하더라도 누가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해주더라도 그런 아주 멀리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과연 내가 1년에 한 번이나 가볼 수 있는 물건인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상품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보통 한 예를 들면은 쇼핑 플라자,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상가가 6개 있는 플라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거기서 가게 안에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컨비니언스를 했다가 그걸 팔고 쇼핑 플라자 자기 가게를 팔고 멀리 밴쿠버로 이사를 가신 후에 렌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그 쇼핑 플라자에서 이사를 밴쿠버로 갔다는 걸 안 다른 세입자들이 과거에 옆에서 장사했던 그 자기 집주인한테 렌트 내는 것만큼 렌트를 잘 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렌트를 잘 안 내면서 밀리게 되고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발견한 것처럼, 부동산은 내가 생각에는 그런 어떤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경험이 한 가지 있는데 80년대 초라고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 그 친구들 몇이서 투자를 해가지고 플로리다에 그 조그만 그 카티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렌트를 주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구 하나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 렌탈 회사에다가 그거를 맡겼는데, 저희들이 받아보는 그 전기세나 물세나 뭐 이런 건 한 달치 양인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반 달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확인을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은 반 달밖에 렌트가 안 나갔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그냥 빨리 되팔아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듣기에 좋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좋게만 들릴 적에는 일단은 원칙으로 한번 돌아가서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일인가 하는 것을 재검토하신 후에 이런 투자를 결정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마쳐봐야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전망을 보면 기관이나 전문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침체와 함께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집 사는 것을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1년은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당장 사셔야 되는 분도 좀 기다렸다가 가격이 내렸을 때 사겠자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을 좀 하시죠.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 업에서 있으면서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어떤 경제 상태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지난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럴 거 마찬가지로, 결국 아무도 정확하게 그 꼭대기와 그 바닥을 점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집값이 더 떨어질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물론 더 떨어질지 아니면 얼마나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다시 또 예상외로 또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또 돌아갈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면은, 본인이 그동안의 렌트를 계속하면서 정확치 않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자기의 그거를 투자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택은 다른 뭐 주식처럼 뭐 필요치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주택은 나와 나의 가족이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주거지로서의 목적이 제일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그 본인의 실정에 맞춰서 지금이 작년보다는 훨씬 집을 사기에는 사는 사람으로서 좋은 조건과 입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상황을 고려하셔서 적당한 무리 없는 그 가격대에서 사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분도 지금 뭐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보통 우리가 계절적으로 볼 적에 12월, 1월 달, 2월 초 요 때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은 이제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100명이라고 쳤으면은
지금은 이런 어떤 그 경제적인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그 예측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한 500명 정도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언젠가는 사셔야 될 분들인데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게 지금 더 기다릴 수가 없다 할 적에 그 500명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찾을 경우에는 그분들끼리 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모호한 그 이해지만은 뭐 그렇다고 요즘 뭐 별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라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그 물건을 사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러들도 본인들이 어느 정도 바이어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자기네들이 받고자 하는 것만 또 고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볼 적에 지금 필요하시다면은 지금도 좋은 딜을 하셔서 좋은 값에 좋은 물건을 사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무쪼록 원칙에 충실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문적으로 많은 정보와 그 조언을 줄 수 있는 그 변호사, 중개인하고 함께 일을 하셔서 신중하게 그 진행을 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도 되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